오늘 이종우 IBK 전 리서치 센터장님을 모시고 현재 돌아가고 있는 그 국내 그다음에 글로벌 경제의 여러 가지 이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워낙 그 이벤트들이 빠르게 그렇죠. 아주 그리고 큰 규모로 일어나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데요. 지금 예상외로 예. 지금 한국과 미국의 주가가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때 어느 정도 충분한 수준의 반등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들 다 인정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보면 이제 그 수준보다도 훨씬 더 많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태로 계속 가다가 정말 그 사상 최고치 미국 기준으로 거기까지 가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2270까지 여기서 그냥 쉬지 않고 그냥 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 기대도 하고 이런 지금 상태입니다. 우선 이제 그 주가가 오르게 된 이유를 한번 보게 되면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서 그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보게 되면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원래 이제 당초 1분기 실적이 코로나19로 해서 굉장히 안 좋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 생각이었거든요. 미국 네. 같은 경우에는 분기당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40%까지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성장률이 마이너스 40%가 되게 되면 실적은 당연히 그 이상으로서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미국의 수치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 1분기 전체로 그 생각을 했을 때에 아무리 많이 감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10% 이상 감익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굉장히 나옵니다. 그러면 예상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미국 기업들 중에서 시장의 영향이 굉장히 큰 기업들,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아마존이라던가, 그 다음에 애플이라던가, 또 테슬라, 이런 기업들이 또 이익이 괜찮습니다. 이익이 괜찮다 보니까 이 큰 기업들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실적이 예상보다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입니다. 100개 정도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1분기에. 그 중에서 한 40개 정도 기업들이, 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이익이 훨씬 더 좋다. 이런 이제 이른바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인 거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LG전자도 마찬가지고, 은행주도 이렇게 가니까, 이게 특히 굉장히 큰 기업들의 이익이 굉장히 좋다가 보니까, 이건 우리가 여태까지 너무 코로나19에 몰입이 돼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했던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두 번째는 보면 이제 과거의 금융 완화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나고, 네. 그 다음서부터 쭉 보게 되면 여러 차례의 금융 완화 정책을 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금리도 많이 내렸었고, 중간에 보면 또 양적 완화도 3번에 걸쳐서 했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마다 주가가 나쁘지 않았다는 네. 거는 거죠.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한번 할 때마다 1차 양적 완화, 2차 양적 완화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행하니까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거의 한 60, 70%씩 올라갔고, 그 다음에 3차 양적 완화 해가지고 양적 완화에 그 내성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40% 정도 올라갔으니까. 네. 이번에 이렇게 금리도 굉장히 내리고 엄청난 양의 돈을 풀고 이렇게 그걸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시장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이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역시 이제 보면 정책입니다, 정책. 네. 시작하면서부터 한 달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의 유동성을 대략 6조 달러 정도 쏟아붓는 걸로 해서 계속해서 정책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쏟아부으면 아무튼 이 다음의 그림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당분간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덤비는 형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가가 급하게 떨어지게 되면 급하게 오르더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억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마 이렇게 많이 올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많이 오른 이 상황에서 앞으로는 그럼 더 오를 것이냐 아니면 좀 꺾일 것이냐 의견이 되게 나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네. 굉장히 지금 많이 나눠져서 인버스 투자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1430서부터 1430서부터 따져서 500포인트 정도가 한 달 사이에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면 500포인트면
그게 엄청난 그 비율이기 때문에 야, 이 정도 됐으면 그리고 전체 떨어진 거에 절반 넘게 이렇게 올랐으면 지금 정도에서는 뭐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인버스 많이 투자했는데 지금 이제 그분들이 굉장히 좀 곤란해 지금 네. 처해 있는 상태인데 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한번 따져보면 추가적으로 조금 뭐 더 올라가고 어쩌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참 주식시장에 참여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가가 그동안에 많이 떨어졌던 경우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2000년도에 IT 버블이 있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보면 우리나라에 외환위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었고, 이렇게 이제, 추세적으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했던 때에 그 주가가 내려가는 모양을 보면, 자, 먼저 그 외환위기 때 같은 경우, 제1차로 외환위기가 발생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떨어져서 한 360포인트 정도까지 떨어졌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97년도에 외환위기가 났고 98년도 1월 1일서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360포인트 정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60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올라가는 폭이 한 달 반 사이에 70% 정도가 올라간 거예요. 엄청나네요. 예. 그랬다가 옆으로 한 달 정도를 끌었다가 그 다음에 내려가서 그 두 번째 내려간 게 바닥이 280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 2000년도 IT 버블 같은 때에 뭐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나스닥 이런 것들이 얼마나 버블이 심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그때도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보면 5050에서 그 천장을 치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3200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랬다가 그게 한 4300까지 또 한번 반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있어서 이제 뭐 연말에 그냥 한 2500까지 이렇게 밀고 내려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했다가 또 내려갔다가 이런 국면으로서 갔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거의 그런 형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추세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질 때 주가가 한 방에 떨어졌다가 쭉 올라가서 원상을 회복하는 V자 형태가 나오기보다는 한 번 떨어졌다가 반등을 했다가 또 한 번 내려갔다가 이런 국면이 나오는 거죠. 이제 첫 번째 떨어지는 거는 이벤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외환위기 때 같은 경우 외환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IT 버블 같은 데 버블이 터졌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고, 네. 금융위기 때는 금융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첫 번째 내려가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벤트가 발생했기 때문에 내려가는 건데, 이벤트만으로서 끌고 가지는 않고 그게 일정하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다시 회복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국면에서는 이제 실제로 진짜 경기가 안 좋아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로 내려가는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과연 이제 그런 거 없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거냐. 그렇게 보기에는 좀 뭐 여러 가지 걸리는 부분들이 있죠. 이제 가장 V자 형태 된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하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많은 돈을 쏟아붓는 정책을 폈으니 그거의 힘 정도면 그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이제 보는 거고, 그게 아니고 야 이게 한 번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됐든지 코로나19로 해서 굉장히 세상이 안 좋아진 거는 분명하다. 그러면 그만큼도 시장에 좀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제 생각으로는 두 번째 바닥이 첫 번째 바닥보다도 낮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정도 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좀 더 내려가는 국면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을 좀 참여하기에는 좀 늦은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참여할 때는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그 더블딥에 대한 예.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인버스도 투자하고, 그러니까 예, 그렇죠. 곧 떨어질 날이 그 예, 뭐 예, 특히 예. 2분기에 발표를 하는 그 상황이 되면은 분명히 더블딥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예, 예.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렇죠. 근데 이제까지 이렇게 보면 우리의 기대를 항상 어긋나서 예, 예, 이 그렇죠. 일들이 벌어져 왔기 때문에 예. 항상 주가는 이제 소수가 생각하는 형태. 그러니까 다수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면 그쪽 방향으로 잘 안 움직이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정말로 이제 언제쯤 떨어질까라고 생각하면요. 요 추세대로 가서 2000을 넘고 뭐 이렇게 하면 그때는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거 그냥 이렇게 올라가서 V자 형태를
완성시키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기대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전례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2018년도 말 같은 경우에 그때 이제 미국이 금리를 막 인상을 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인상을 맨 마지막 국면에 했을 때 주가가 정말 확 떨어졌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26, 7% 정도 떨어졌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멈춰버리고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을 멈추고 더 이상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주가가 쭉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5% 떨어지면요. 올라올 때는 35% 넘게 올라야 원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어떤 얘기들을 했었냐면 이게 중간에 쉬어가든지 떨어지든지 해서 한 번은 조정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냥 꾸준히 계속 올라가가지고 그냥 원상을 회복해버리는 형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이제 의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이게 시간을 두고 이제 조금씩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대로 그냥 가는 거 아니야? 이제 뭐 어차피 그 다음에는 이제 논리가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는데 어차피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세계의 뭐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린 건 아니고 이 상태로 해서 사람들의 그 활동이 이제 자유로워지고 풀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 원상으로 돌아가는데 뭐가 무서워 이런 형태로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도 되면 시장이 이제 반전을 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가 쭉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기대 또한 이제 최대로 지금 반영을 시켜가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주가가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한번 바닥을 친 다음에 계속 이렇게 힘있게 계속 올라가느냐라고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푹 꺼져버린 형태가 됐는데 그러면 그 시점에서는 상승에 대한 에너지와 상승에 대한 기대가 계속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게 떨어질 때는 이제 너무 상황에 압도돼서 눌려버리는 형태가 되지만 상황이 좀 풀리게 되면 그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역시 이제 자꾸 그렇게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보면 이제 어차피 뭐 1, 4분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지나가고 할 텐데 이제서부터 실제적으로 이제 그 경제 지표가 나오고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본격적으로 아마 영향을 미치게 되면 시장이 조금 또 다른 모양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너무 지금 올라가는 거에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사람 심리가 떨어질 때는 무서워서 팔고 싶고 그렇죠. 올라가면서 하고 싶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어제도 이제 저희 그 지인들끼리 모였는데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언제 떨어질 것이냐. 지금 인버스 투자한 거 불안해서 포기했을 때 떨어질 거다. 그렇죠. 그때 이제부터 뭐가 될 거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예. 사실 이번에 이렇게 반등이 이렇게 가파르게 된 거를 많은 분들이 기대를 안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그 아무리 금융 재정 정책들을 펼친다 해도 문제의 핵심은 실물 경제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이게 그 약발이 안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렇게 효과적이었던 거죠? 일단은 이제 1, 4분기까지 나온 숫자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괜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1, 4분기 그 성장률이 마이너스 1.4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뭐 따지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 5, 6%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중국처럼. 예, 그렇죠. 미국도 뭐 한 10몇 %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이런 건데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일단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코로나19가 확산이 됐을 때에 그 상황에 압도돼 버렸기 때문에 막 이제 그 전망도 막 이렇게 무차별하게 막 돼버리는 형태가 돼서 그러는데 자, 우선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말서부터 코로나19가 본격화됐고 그 다음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3월 중순을 넘어가면서 또 본격화됐거든요. 그러니까 1, 4분기만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다가 그냥 통과해 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내수하고 수출을 우리가 나눠서 봤을 때 내수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뭐 사람이 일단 이동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되면 뭐 서비스를 포함한 내수는 당연히 그 시점부터 굉장히 꺾여 내려가는 그 상태가 될 수밖에 없지만 수출이나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아무튼 계약을 해놨던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공장이든지 공장에서 생산을 해놔서 하다못해 재고를 쌓아놨던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선적이 돼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 자체가
1분기에는 있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 같은 경우에도 보면 3월 달까지는 그렇게 크게 줄지 않아요. 대신에 4월 달을 들면서부터 10몇 %씩 계속 이제 크게 줄어들어 버리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일단 그렇다라고 현재까지 나오는 것만으로 봐서는 일단 그렇고요. 이제 두 번째로 앞으로 우리가 한번 봤을 때 이제 이런 기대들을 하고 있는 거죠. 하반기에 경기가 괜찮아질 거야. 특히 이제 V자 형태로서 만들어질 거야. 이제 이런 그겁니다. 그리고 V자 형태로서 경기가 움직일 거다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게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자라고 했을 때 경기도 보게 되면 이렇게 뭐 지금 제일 처음에 그 코로나19가 막 확산되고 그랬을 때처럼 무슨 뭐 L자형으로 깔리고 U자형이 되고 이러는 건 없었고요. 항상 보게 되면 V자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외환위기 같은 경우에 보면 외환위기 발생했을 때 우리 뭐 대한민국이 거의 뭐 이제 절단 났다 경제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외환위기가 97년도 11월 달에 났고 경제가 쭉 가다가 괜찮아지기 시작한 건 3분기 중반 정도서부터거든요. 그러면 8월 정도서부터 좋아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고통을 겪었던 거 9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올라가 버리는 형태가 됐거든요. 그 다음에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면 그 미국에서 그 많은 부실이 나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2008년도 9월 달에 금융위기가 났고 1차적으로 경기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던 게 3월 달부터예요. 그럼 딱 6개월 정도 후서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경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탄력성 부분이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 효과에 관한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동안에 이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의 그 이후에 경제 변수가 어떻게 되더라라고 하는 학습 효과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경기가 좋아지고 지금 현재까지 보게 되면 이제 1, 4분기에 경제 그 지표들이 나쁘지 않고 하반기 되면 그렇게 해서 올라가지 않겠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간에 있는 부분들을 생략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이렇게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보기에도 하반기에 V자 반등을 합니다. 그리고 주가는 거기까지도 또 어느 정도는 이게 그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V자 반등을 하고 난 다음에 모양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쭉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기준으로 따졌을 때 한 2% 초반 정도까지 올라가서 옆으로 이렇게 쭉 가버리는 이런 형태가 될 거냐 아니면 그거보다도 훨씬 더 못 미쳐서 한 1%대 정도 성장 올라왔다가 거기에서부터 약해져서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면서 그냥 옆으로 이렇게 돼버릴 거냐 이런 이제 문제인데 현재로서 가능성은 후자 쪽이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옛날의 성장률을 당장에 회복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요 국면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엔 또 뭘 반영을 하냐면 그거를 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미국 주식시장 이런 거 기준으로 원래 사상 최고치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어느 지점 정도 갔다가 그 다음서부터 한번 또 약해졌다가 올라오면서 또 그 정도를 못 넘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지지부진해지는 형태로서 이렇게 이제 바뀌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럼 일단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현재 주식시장에 들어가는 거는 좀 부담스러운 거고요. 예. 이미 이제 투자해서 확보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 그냥 계속 보유 전략을 가져가면 되나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한 번 정도는 좀 그러니까 2,000포인트 내외 정도에서는 한 번 정도 좀 정리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우리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2,000포인트 간다고 하면요. 1,430서부터 올라온 거니까 570포인트가 올라온 거죠. 그죠? 570포인트면 이게 그 주가 2,000포인트 내외인 곳에서 이게 적은 그 규모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게 단 한 번도 중간에 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바로 이렇게 네. 쭉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전에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뭐 500 몇십 포인트, 600포인트 올라가는 거 다 봐줄 수 있어. 이거는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위에서부터 한번 보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지면
2270, 미국 기준으로 따지면 사상 최고치. 거기서부터 따지면 지금 이제 그 맨 위에서부터 현재 주가까지의 폭이 대략 12에서 13%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형태입니다. 이거는요, 그냥 무슨 뭐 특별히 그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나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주가가 한번 조정할 때도 이 정도는 충분히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위기의 국면에서 이미 주식시장은 안정의 국면으로서 들어가 버렸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세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절대 안정 국면으로서 아직 들어가 있지 못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주가만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이제 테스트를 거쳐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가는데, 요렇게 각오하는 것도 일단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이제 뭐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힘이 약해진다고 하더라도 시간은 좀 걸리죠. 왜냐하면 이 그 주가가 조정을 하거나 뭐 할 때는 남아있는 에너지가 있어가지고는 조정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남아있는 에너지가 있으면 계속해서 주식을 사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남아있는 에너지가 그가 어느 정도 소모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가장 큰 에너지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였죠. 네. 뭐 45조의 돈을 그 동원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에너지 또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그동안 한 20조 정도 주식을 내다 팔았잖아요. 이게 이제 더 이상 팔거나 그렇게 많이 팔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정말 반전을 해가지고 한번 그 나갔던 속도에 뭐 일정 부분만큼 이렇게 한번 세게 밀고 들어와 버릴 거냐 하는 것도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그거를 지금 그 기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 삼성전자인 거죠. 제일 처음에는 뭐 삼성전자로 뭐 사고 어쩌고 했지만 동학운동이라고. 예, 그랬는데 이게 뭐 지금 보면 제일 이게 뭐 이 몸도 올라가가지고 절절 매고 있는 답답해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남아있는 에너지, 만약에 그 한다면 이제 삼성전자가 마지막 한번 진짜 독보적으로 한번 올려 붙일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기대가 남아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시장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평가가 모두 다 내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을 정하는 형태가 될 텐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이게 이제 V자 형태로 꺾고 올라가서 다시 또 역V자 형태로 이렇게 쭉 내려가고 이러는 건 안 나오고요. 이제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쭉 밀어버리는 형태가 나올 텐데, 그 기간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걸린다고 봐야 되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방향을 잡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 경제 그 내외 변수들에 따라서 하방으로 갈지 상향으로 계속 갈지 그때 정해진다는. 아무튼 높은 확률은 일단은 아무튼 한 번 정도는 밑으로 좀 밑으로 하지 않겠냐. 네, 그렇군요. 이제 중국에서는 5월 21일 날 이제 양해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그동안 엄청 심각했던 코로나의 그 상황이 좀 이렇게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게 아니냐, 상황이 개선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이번에 너무 국가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그렇죠. 예, 그 1대1로 가까워졌던 그 유럽 국가들까지도 막 욕을 하고 뭐 이렇게 좀 터부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거든요. 관계 개선이 이게 좀 될까요? 이 상황이 좀 지나면은? 상황이 지나서 관계 개선, 일단 아무튼 뭐 유럽, 그 다음에 그 미국, 중국 요 관계를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서로 간에 이익이 되고 뭐 이런 그게 되면 당연히 뭐 좀 잘 지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유럽하고 중국 사이에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요. 아마 이제 관계를 복원하고 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는 갈등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올해 11월 달이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11월 달이라고 해봐야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지금 대선 레이스가 돼야 되는데, 이번 코로나19를 다루는 과정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점수를 많이 까먹었다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처음서부터도 아무튼 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안전하다라고 한 다음서부터 아무튼 거의 폭발적으로 늘어나 버렸고, 네. 그다음에 중간에 또 말실수도 굉장히 많이 했고. 아니 무슨 표백제를 먹으려고 예, 그렇죠.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게 그 미국 대통령이 그 코로나19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미국 그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진짜 대통령감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막 이런 이게 됐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외부적인 이제 이 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공분을 그쪽으로 이제 밀어붙이는 형태로서 일단 가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대상이 중국이라고 봐야 되죠. 중국이 코로나19의 제1차 진원지다라고 네. 이제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미국 그 큰 데에서 뭐 그 대항자를 뭐 조그만 뭐 이머징 마켓에 있는 나라를 정하겠습니까? 어차피 중국 정도는 돼야. 그리고 저번 대선에서도 중국을 걸고 넘어져서 그걸 갖고 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 제 생각으로는 일단 아무튼 올해 내에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 개선 이런 것들은 현재로서는 어렵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건 뭐 정치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무튼 이제 그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구조로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5월 21일 날이 중국에서 양해가 열립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날짜만 정해놓은 상태고요. 어떤 형태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된 바가 없습니다. 많이들 이제 온라인으로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제 얘기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중국 정부에서 지금 가장 원하는 건 온라인으로 하는 것보단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한번 하고 싶은 거가 가장 크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이제 코로나가 중국에서 종식됐다라고 하는 걸 공식적으로 이 선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조금 그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라도 일단 아무튼 이게 사람을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형태로 갈 거고, 그렇게 되면 그 이벤트적인 효과는 상당히 좀 있다라고 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이제 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유럽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코로나의 상황이 조금씩 이제 정점을 치고 조금씩은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처럼 그렇게 뭐 굉장히 황당한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나아지고는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가 하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질병이 어느 정도 이제 완화됐다고 해서 그 시점서부터 아주 빠르게 경기가 좋아지거나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1000명 정도가 발병을 하던 때에서 지금은 보면 국내에서만으로 따지면 5명 미만으로 줄어들거든요. 네. 그래도 보면 아직도 생산활동이나 소비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정상이 안 되거든요. 그게 정상이 될 때까지 과거 질병이나 이런 경우를 보면 한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점을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러는 것들은 좀 더 시간이 걸려야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본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하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 나타났죠. 그러니까 그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실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꺾여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뭐 좋아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어느 예측 범위만에 들어가면, 즉, 이제 대충 보게 되면 정점을 지나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때서부터 이미 막 반응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제 앞서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에 파생돼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 이제 미국에서 그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이러면서 네. 얘기해가지고 이제 막 시장을 들어놓고 또 떨어뜨리고 막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시장이 뭐 한 번은 좀 반영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좀 그런 한계도 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예. 사실 그 미국과 중국과의 그 문제, 근데 더 나아가서 유럽하고의 문제도 그렇고요. 그게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정말 세계가 예. 그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디커플링화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상상력이 너무 그런가요? 풍부하면요 머리가 아픕니다. 근데 여태까지 보게 되면 자유무역이 계속 되면서 자유무역이 확대가 되고 하는 것이 세계 경제에 플러스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어느 정도는 많이 공인이 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블록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기에는 그 힘 자체를 뒤로 돌려야 되는 건데, 그럴 수 있는 동력이 코로나19가 제시해 준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제 아마 그렇게 보시는 많은 이제 생각이 이게 이제 개방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질병의 확산이 굉장히 커지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잘라진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제 중세 때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일단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당장에는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정치적인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하지만 내년 정도서부터는 그거보다는 이제 올해에 눌려 있었던 무역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활성화되면서 조금 더 올해보다는 개방이 되는 형태 그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로 간에 블록이 만들어진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지금 뭐 가시화되고 있는 것처럼 막 뉴스는 나오던데 예. 이번 기회에 뭐 밸류 체인이 바뀌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탈중국을 한다. 뭐 그 원가하고 상관없이 자체 어떤 제조업들을 키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분위기는 탈중국이 아주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거는 쉽지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그 밸류체인이 바뀌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새로 구축한 밸류체인이 그 지금에 있는 밸류체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어야만 밸류체인에 대한 교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같은 경우가 발생을 했으니 이런 것에 대비해서 뭘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생기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19나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뭐 바이러스가 얼마나 창궐을 하고 또 다른 바이러스가 어떻게 되고 뭐 할지는 모르지만 그거 하나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차피 밸류체인을 구축을 하고 하는 것들은 각 기업들이 하는 건데, 기업들이 이런 우연하고 그다음에 비정규적인 그 상황이 발생하는 거에 대비해서 본인들이 그만큼 더 많은 그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기업들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는 그건 별로 그렇게 맞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밸류체인을 여기서 조정을 하거나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 중국의 이익으로 해서 이렇게 구축해 놨던 밸류체인이 그 중에 일부가 동남아로 이렇게 이제 또 옮겨가고 하는 거는 나오겠죠. 근데 그거는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쪽 동남아로 가는 밸류체인의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들기 때문에 그렇게 인건비. 나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해외로 나가 있던 기업이 국내로서 들어오는 거. 이것도 그만큼의 페이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한 10년 전 정도에 일본의 기업들이 동남아에 많이 나갔다가 일본으로 들어오는 형태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왜 들어올까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나갈 때에 비해서 일본으로서 들어올 때는 모든 비용들이 다 싸진 거죠. 부동산 가격도 굉장히 내려갔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거의 20년 동안 동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아주 그 인건비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높아서 이런 것도 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좀 약해졌고, 그 다음에 엔화도 옛날에 비해서는 그렇게 강세가 좀 약해졌고, 이런 상태에서 일본에 있는 기업들이 말레이시아에 체인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메이드 인 말레이시아로 해서 내보내는, 그러니까 소니가 메이드 인 말레이시아로 해서 내보내는 것에서 받는 거와 소니가 일본 내 기업에서 만들어서 메이드 인 재팬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거하고 거기에서는 확실히 또 가격의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걸 서로 비교했을 때, 이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 들어오는 거고요.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 리쇼어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기업들이 이제 불러들이는 게 되는데, 그거는 그만큼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줌으로 해서 미국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그 유인책을
이쪽에서 우리가 그랬을 때하고 치러야 되는 비용하고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많은 거를 더 지불해야 되는 건 아니야. 이렇게 되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예상은 이게 정말 뭐 이런 일이 나고 그랬으니 이제는 뭐 후보 계획 1, 후보 계획 2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만 이 기업이라고 하는 거가 기본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가장 크게 중요시하는 것들이 이윤내 추구 이 부분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게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옮겨 다니고 그러는 데서 기업에 특별히 큰 이익을 발생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당위성 때문에 이렇게 이 체인을 바꾸고 그다음에 조정을 하고 이런 건 쉽지가 않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그런 그 질문에는 우리가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예. 뭐 AI 혹은 예. 뭐 로봇, 자동 생산 이런 예. 것들 때문에 예. 이제 사람의 손이 많이 필요 없다. 예. 그러니까 인건비 때문에 이런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곳으로 갈 필요가 없다. 그냥 선진국에서도 공장에서 자동화 시설로 해가지고 하면 뭐 비용을 충분히 뽑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공장을 들여와도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후의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제를 보거나 그다음에 시장을 볼 때에 구분해야 될 건 시간 내 이 그 간격,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나중에 보다 더 많은 발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많은 발전이 있어서 정말로 무인 그 공장도 만들고 이렇게 되면 물론 그게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에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기업들이 그 수준까지 올라와 있지 않는 거를 지금 당장에 해서 어차피 그 수준이 안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서부터 비용이 추가적으로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또 그 기술들이 안정성을 갖고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나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옮겨오는 것은 다른 곳에 있다가 충분히 기술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서 조그만 기업서부터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해봤더니 충분히 되더라.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굉장히 크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이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 비용 면에서도 엄청난 세이브가 돼가지고 이게 우리가 정말로 해볼 만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상당히 좀 있다라고 봐야 되죠. 지금 당장에 이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시간적인 간격이나 이런 것들을 중간에 생각하지 않고 막 이렇게 뒤섞어서 생각하게 되면 이제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데 조금 아무튼 뭐 타이밍의 시간차의 그렇죠. 문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였습니다. 2000년대 초에 중국이 한참 막 올라올 때에 그때 이제 뭐 산업재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중국에서 소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러면서들 많이 얘기했던 것이 당장에 중국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미국의 소비가 줄어드는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중국의 소비가 미국의 소비의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5, 6년, 10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이제 뭐 미국에 비해서 뭐 한 5분의 1 수준 이런 정도 올라와 가지고 이게 이제 이거를 좀 교체할 수 있고 그런 게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20분의 1에서는 그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상에 들어가는 부분 이런 것들도 모두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건 이제 그 부분들을 별로 그렇게 고려를 안 했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 시점에 벌어질 일을 현재로 끌고 그렇죠. 와서 저희가 예. 자꾸 조합을 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어쨌건 지금 이제 정점을 좀 지나고 있으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기대하고 있는 게 왜 보복적 소비라는 말이 어느 날부터 이게 예, 많이 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확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이제 좀? 그러니까 틀림없이 제가 봤을 때는 보복적 소비는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복적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간에는 어느 정도 괜찮아질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가 하반기 되면 V자 형태로서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것도 이제 그런 건데 보복적 소비가 지속적으로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번에 코로나19로 해서 소비가 둔화되는 기간이 6개월이다라고 하면 보복적 소비가 들어오는 기간은 3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지나고 나면 그 보복적 소비도 없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펀더멘탈에 맞춰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다음에 또 실업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에 보면 미국의 신규 실업자 이런 것들이 뭐 거의 2,400만 명 막 이렇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 일시적으로 아무튼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으니까 실업 이 기금을 받고 이렇게 간 거지만 이게 이제 상황이 좀 괜찮아지면 역으로 이제 또 크게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근데 그 크게 늘어나는 것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대충 보게 되면 이제 이 소비가 위축된 거의 절반 정도의 기간 정도가 되면 원래대로 돌아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서부터는 경제가 그렇게 뚜렷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V자 형태 올라오다가 과거 경제 성장의 절반 정도 회복하면 그 다음서부터 이제 좀 힘이 약해지는 형태가 되니까 소비도 똑같이 그 정도 되면 좀 약해지는 형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아무튼 짧은 기간이라도 보복적 소비는 틀림없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게 그 원유, 원유를 실은 유조선들이 바다 위에 떠 있다. 그걸 어디다 담아놓을 창고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뭐 저장고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 정도로 이 원유 가격이 폭락한 것을 가지고 이제 아주 큰 걱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디플레이션의 어떤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이제 유가가 왜 이렇게 떨어졌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뭐 가장 큰 이유로서 얘기하는 거는 역시 이제 코로나19로 해서 수요가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유기는 하지만 또 보게 되면 지금은 유가가 기조적으로 굉장히 약한 때입니다. 1890년서부터 유가를 한번 보게 되면요. 대략 한 30년 정도를 주기로 해서 하나의 사이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이 이제 네 번째 사이클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국면이 네 번째 사이클의 하락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이제 네 번째 사이클은 1999년도서부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피크를 친 것이 대충 보면 2010년도 전후에서 피크를 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려와서 10년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거잖아요. 과거에 이제 세 번의 앞에 있었던 사이클에서 유가가 정점을 치고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 기간이 15년에서 길면 23년까지도 계속됩니다. 그러면 지금 10년 정도 됐으니까 그렇게 아직 완성 단계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도 한번 보게 되면요. 당장에는 우리가 이제 수요가 줄어들었던 거, 이것만 이제 계속 봐서 그렇지만 공급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셰일 오일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전을 한번 이제 어디가 나오나 하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땅을 보러 다니면서부터 실제로 발견을 해서 파이프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름을 빼내고 그래서 굉장히 생산성 있는 정도까지 되려면 평균적으로 20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짧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15년 정도밖에 안 되죠. 우리 지금서부터 한번 거꾸로 돌아가서 2003, 한 5년, 6년 정도가 되면 유가가 배럴당 $50를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서부터 땅 보러 다녔다라고 하면 지금 정도 짧게 보면 이제 나올 때가 됐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2008년, 9년, 10년 이때에 100불까지 올라갔을 때에 시작했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진짜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셰일 오일이나 이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석유가 공급이 굉장히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이 수요에 부족하고 서로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면 이제 최근에 아무튼 뭐 원유 ETN 이런 거 갖다가 완전히 지금 난리가 나버린 형태가 됐잖아요. 원래 모든 가격이 붙어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가도 가격이 붙어 있는 거고, 채권도 가격이 붙어 있는 거고, 부동산도 붙어 있는 거고, 금도 붙어 있는 거고, 다 붙어 있는 건데, 그 중에 가격의 변동이 제일 심한 게 원유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 그냥 한번 보시면요. 2008년도에 유가가 배럴당 $150였거든요. 이번에 제일 많이 떨어졌을 때 마이너스 $37는 건 이제 뭐 일시적이니까 제외시키고, 종가로 제일 낮을 때가 $10였어요. 그러면 2008년에서부터 12년 사이에 $150가 $10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92% 빠진 거예요. 엄청 빠졌네요. 엄청나게 빠진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떨어질 때만 그러냐. 오를 때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1999년도에 12달러였었거든요. 이게 2008년도가 되면 150달러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11.3배가 올라간 겁니다. 이 주식도 개별 종목은 모르지만 지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는 없죠. 이머징 마켓의 주가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변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우선 아무튼 보면 당분간은 유가가 굉장히 낮은 상태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유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어차피 유가라고 하는 거는 석유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한번 균형이 어긋나게 되면 가격이 이번에 보는 것처럼 엄청나게 요동을 쳐버립니다. 그 다음에 한번 균형에 도달하게 되면 그 가격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는 이 속성을 보입니다. 1986년도에 26달러에서 9개월 사이에 갑자기 9.8달러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한번 올라서 10달러대로 들어가서 이제 86년도서부터 99년도까지 10달러에서 그냥 밀어버렸거든요. 그러면 14년 동안을 10달러대 박스권 내에 들어가서 이렇게 계속 있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공급의 부분,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이게 이제 올라와서 20달러대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갑니다. 정말 잘못하면 2020년대 전체를 20달러대에서 그냥 보내버릴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본적으로 낮은 유가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돼서 지금 많이들 걱정하는 부분들이 역시 이제 디플레이션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2000년대 중반 정도서부터 세계는 이미 디플레이션 구조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조금만 안 좋아지게 되면 가격이 계속해서 이런저런 빠지는 경향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옛날 같으면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금리를 많이 내리고 유동성을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플레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를 않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으로 디플레이션의 환경 내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가가 이렇게 낮은 상태가 되게 되면 당연히 디플레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각국 특히 선진국 정부들이 당분간은 이 통화 공급 이런 것들을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형태로 계속해서 밀어붙여버리는 이른바 이제 우리 얘기하는 MMT 현대 화폐 이론 거기에 이제 기초적인 가장 그 단계로서 계속 들어가서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는 형태로서 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디플레이션 하면은 제일 걱정하는 분야가 자산 가격의 하락, 특히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현재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또 엄청난 데미지니까 정부에서는 그걸 막으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결국 그 근본적으로 막는 거는 러시아와 사우디와 미국이 감산에 합의를 하면서 유가를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켜야지 근본 원인이 치료가 되는 게 아닌가요? 지금 유가가 이렇게 올라오고 이러는 부분이요. 감산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기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코로나19에서 3천만 배럴이 수요가 줄었다. 그랬는데 이번에 합의를 통해서 960만 배럴을 줄였으니 2천만 배럴의 공급이 더 초과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가지만 그것도 이제 보면 코로나19가 좀 뜸해지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이동이 자유롭고 산업 생산이 올라가게 되면 석유 수요가 올라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보면 이제 지금 초과 공급되어 있는 부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굉장한 2천만 배럴을 더 줄이고 이래야 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공급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을 할 수 있는 여력도 굉장히 많은 상태고,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의 셰일오일 기업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산유국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감산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갈 수는 없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가 가장
지금 사정이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러시아나 이제 다른 산유국들 같은 경우는 석유를 팔아서 재정의 균형을 맞추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균형이 맞는 가격이 되려면 $40 정도 돼야 되거든요, 배럴당.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80 정도 돼야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상당히 좀 극단적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산유국들 같은 경우에 보면 $60 정도는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거를 감산을 통해서 그 정도까지 끌어올릴 거냐. 그러니까 이 산유국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생산을 줄여서 가격은 거기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팔 수 있는 쿼터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때는 균형에 맞는 그 유가가 더 올라가 버리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줄이면 줄일수록 옛날에 보게 되면 그 줄이는 한 번 줄이게 되면 그거가 다른 쪽으로 쿼터가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나는 오히려 그 생산 쿼터만 줄어들더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감산 자체도 어떤 일정 규모를 넘어서 계속해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러시아, 그 다음에 사우디, 또 이제 미국 이렇게 그해가지고 어느 정도 역할을 하기는 하겠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유가를 계속 끌어올리고 이러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그 80년대를 지나고 90년대를 지나고 2000년대를 되고 이렇게 그랬을 때에 유가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하는 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90년대 말 2000년대를 들면서부터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머징 마켓의 수요가 늘어난 것이 뒤에 역할을 해서 수요가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고 제일 처음에 역할을 했던 건 뭐냐면 공급이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계의 그 산업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중에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왜 공급이 정체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에 유가가 올라갔을 때 그때서부터 땅 보러 다녀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유가가 떨어지면 그 다음서부터는 뭐냐면 새로 유전을 개발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유전에서 나오는 것들이 계속 적자인데 새로 뭘 개발하고 뭘 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서 그 상태에서 10년이 가고 15년이 가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있는 유전들이나 이런 데가 노후화될 뿐만 아니라 기름을 파내는 것도 양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어차피. 그렇게 되면 그 자연적으로 그런 유전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줄어들고 대신에 산업 생산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는 공급의 초과 이 부분들이 점차 해소되면서 가격이 쭉 올라가는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2000년대처럼 신흥국들 특수가 나와서 갑자기 가게 되면 가격이 폭발해버리는 형태가 되고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계기가 나와야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길면 정말 2020년대 전체를 20불대에서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이제 그렇게 해서 드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한 1년만 견디면 다시 유가 5, 60불 회복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 하던데 그거 네. 틀린 생각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해서 그러는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움직이는 거는요. 옛날에 가격이 움직였던 것도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반영을 해서 옛날에 가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가가 굉장히 변동이 심하다. 그 다음에 한번 이 수요와 공급이 맞게 되면 그 가격이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된다.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건데 그러면 석유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속성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갑자기 그 속성이 확 변해버렸다.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보면 과거에 비해서 판이 조금씩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일단 석유를 가지고 모두 다 해결했지만 이제는 대체 에너지도 굉장히 그렇죠. 나오고 있는 상태고 없었던 셰일 오일도 나오고 있는 상태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불리한 형태죠. 80년대 초반 이런 때에 뭘 많이 개발했냐면 그때 대체 에너지는 원자력이었습니다. 그 원자력이 나온 효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 그 유가에도 영향을 미쳤던 건데 지금은 원자력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이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1년만 기다리면 돼. 이게 좀만 지나면 말이야. 이게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다시 60불대를 가고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그건 제가 봤을 때 석유를 너무 만만하게 보고.
그러면 이렇게 계속 말씀하신 대로 유가가 낮은 상태로 가게 되면 아까 얘기하셨듯이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 가장 큰 효과로 우리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실물 그 자산들이 폭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제일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자산 가격이 과연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풀고 금리를 내렸는데 이게 이제 상품, 우리가 이제 그냥 쓰는 이런 상품의 가격을 올리고 이런 것들은 안 하고 대신에 이제 자산의 가격을 올려가지고 경제가 양분이 돼버린 형태잖아요. 자산 가격은 올라가고 그쪽에서는 인플레가 나고 이쪽에서는 디플레가 나고 이런 이제 형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게 정책이 참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디플레이션을 해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이 돈을 많이 공급하고 그렇게 되면 오르라고 하는 상품의 가격은 안 오르고 엉뚱한 곳이 막 올라가가지고 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요. 우선 이제 자산의 가격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금 굉장히 버블이 많이 생겨 있는 것들은 그건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 가처분 소득하고 가계, 그다음에 이제 가계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하고 이 비율을 서로 보게 되면요. 전통적으로 이 비율은 항상 4배 내에서 5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었습니다. 근데 이게 90년대 중반이 들면서부터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해서 드디어 이제 99년도 IT 버블이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6배를 넘어가거든요. 6배를 넘어가면서 이제 뭐 한번 난리가 나가지고 정말 주가를 특히 나스닥 시장을 뭐 거의 박살을 내버리는 형태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5배까지 다시 후퇴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쭉 올라와서 이게 드디어 6.5배를 넘어갑니다. 그거는 이제 부동산이 끌고 갔던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나서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좀 조정을 했다가 지금은 7배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식도 올라가고 부동산도 올라가고 채권도 올라가고 모두가 다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무튼 자산 가격이 문제인 거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 높은 가격을 과연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도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 코로나 국면이 조금 진정이 되고 나면 많은 중앙은행들이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 국면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뭐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뭐 주가는 그렇게 많이 떨어질 건 별로 없습니다. 뭐 오른 게 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 이번에 빠지는 거 보니까 또 많이 그렇죠. 빠지는데요. 이번에 이게 빠지는 거 보니까 안 올라갔다고 안 빠지는 건 아니네. 뭐 이렇게 되긴 했지만 아무튼 그래도 이번에 가는 것만큼은 그렇게 이제 이 난리가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많이들이 이제 우려하는 것들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 가계 부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계 부채가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가계 부채가 문제가 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가계 부채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한꺼번에 막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워치를 하고 팔로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나 금융기관들은 금융기관이 탄탄하고 정부가 재정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상태라서 그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세대별로 30대가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봐야 되죠. 30대요? 예,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작년도에 마지막 뭐 지금까지 봤을 때 마지막 가격을 올린 거는 30대들이 올린 거예요. 부동산 가격을요? 예, 그렇죠. 그게 이제 30대들이 여러 군데에서 아무튼 대출을 낼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끌어다가 그거를 이제 가지고 그 부동산을 사서 이렇게 그걸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그 주역들이 다시 또 지금 주식에 와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그 주역들이 여태까지 보게 되면 2패를 한 상태죠. 암호화폐로 한번 패배했고, 그 다음에 현재로 써봤을 때 아무튼 부동산이 성공은 못한 상태이니까 이걸 뭐 비겼다라고 보게 되면 1패 1무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데 30대가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게 30대가 가장 생산이 그 활동이 원활한 그 왕성한 때의 세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이제 부채에 눌려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소비나 이런 것들을 잡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뭔가 이게 물가가 싸진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네요. 예, 그렇죠. 이 디플레이션 걱정 때문에 예,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짧게 보더라도 한 1960년대에서부터 2000년대까지 전 세계적으로 모두 다가 이게 물가가 올라가는 거에 하도 고통을 겪다 보니까 물가가 낮으면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그냥 우리 단적으로 한번 보면 물가가 낮아지면 기업의 투자나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낮아진다는 건 제품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데 제품 그렇죠. 가격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기업이 왜 투자를 합니까? 그렇죠? 참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이네요. 예, 그렇죠. 네. 그럼 이번엔 그 이머징 국가들의 그 경제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막 경고음이 막 나오더라고요. 뉴스들을 보면은 예, 그렇죠. 특히 이번에 그 미국하고 달러 스와프를 하지 못한 그 신흥국들 같은 예. 경우는 아주 심각해질 수 있다. 예, 예, 예. 부도 위기도 올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런 나라들이 어려워지게 되면은 미국이 전체 세계 경제를 위해서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서 개입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각자 도생으로 놔두게 될까요? 미국은 직접 개입을 안 하고요. 그러니까 그 국제기구를 통해서 아무튼 뭐 그걸 할 텐데 지금은 워낙 뭐 상황이 어려우니까 조금 이제 봐주는 형태가 되겠지만 상황이 조금 이제 그 풀리는 형태가 되면 그 다음서부터 이제 상당히 좀 혹독한 형태의 이 조건들을 계속 내거는 그런 형태가 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이머징 국가들이 이렇게 어려워진 거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가 나고 난 다음서부터 부채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굉장히 낮추고 그 다음에 돈을 굉장히 많이 풀어버렸는데 그 돈이 뭐 자산 시장으로도 가고 했지만 이게 이제 그 어딘가에다가 돈을 빌려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진국들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이 모양이 됐으니 그쪽에는 빌려주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제 이머징 마켓 쪽에다 빌려주기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2008년도서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부채가 늘어납니다. 이머징 마켓 전체적으로 매년마다 10% 이상씩 부채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20%. 엄청나네요. 그러면 20%면요, 4년 지나면 부채 더블 되는 거예요. 10%씩 증가하게 되면 7년 지나면 부채 더블 됩니다. 왜냐하면 복리기 때문에.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그게 이제 굉장히 그렇게 증가를 했는데 그게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이렇게 된 거고. 당장에 나오는 거 보게 되면 여러 위험 신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연초에서부터 지금까지 따져서 20개 넘는 신흥국들의 신용등급이 굉장히 많이 강등이 됐습니다. 근데 20개 정도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신용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국채를 발행할 때에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뭐 아프리카에 있는 이렇게 그런 우리가 잘 모르는 나라들 이런 데 국채 발행 안 하거든요. 거기는 신용평가를 안 할 뿐이지 그 평가 등급이 무슨 안정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용평가를 하는 나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반이 갖춰져 있는 신흥국들이거든요. 그런 데에 그런 곳에서 한 20개국 넘는 데서 신용등급이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원자재 가격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신흥국들에서 원자재가 전체적으로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게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2008년도 이후에 부채가 막 일어난 걸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의 상당 부분들도 또 원자재 기업들의 투자가 된 겁니다. 근데 그 기업들이 부실이 되게 되면 그 얼마나 또 규모가 큽니까? 그 기업들이. 그러면 그렇죠. 그 나라 입장에서는 이거를 셧다운을 시켜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은행이 물려 들어가는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해외 기체를 했던 거를 나중에 정부가 갚아야 되는 형태가 되고 이러니까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우려 때문인지 환율이 굉장히 지금 안 좋습니다. 네. 브라질 헤아라 같은 경우를 보면 연초가 1달러당 4헤알이었거든요. 네. 이번에 제일 많이 갔을 때 5.65헤알 가정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40% 정도 절하가 된 거거든요.
멕시코 페소와 같은 경우도 37% 정도 이 절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의 절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아무튼 보게 되면 이머징 국가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렇게 되니까 4월 초에까지 90개국이 IMF에 자금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많이 했네요. 그렇죠. 90개국이면 뭐 따져보면 세계에 있는 나라의 3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이 지금 IMF에 자금을 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고, 하도 많다 보니까 IMF하고 월드뱅크, 그 다음에 76개국 되는 이 신흥국들이 공동으로 성명을 거해서 선진국들한테 부채 상한을 좀 유예해 달라라고 하는 공동 성명을 내고 이런 정도예요. 그만큼 지금 상황이 만만치 않게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신문에 조그맣게 났지만 어느 나라에 대한 부채 상한을 이게 유예해 준다 이렇게 이제 우리도 발표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로 해서 이머징 마켓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데 당장에 쉽지가 않은 국면들이 좀 될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아무튼 여러 나라들이 그러니까 국제기구나 이런 데에서 자금 지원을 받고 이러는 상황이 계속해서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제기구들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는 좀 도와주고 안정을 시키고 하기는 할 텐데 선진국들이 여기에 직접 개입하거나 이러지는 않죠. 그래서 어차피 미국이 통화수합을 맺고 이러는 나라들을 한번 보게 되면요. 그게 15개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려줘서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나라의 경제가 커서 미국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머징 마켓들의 상당 부분들이 그런 거에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그마한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군데에서 아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네. 저희도 이렇게 구독자들 가운데서 댓글 다시는 분들 보니까 예. 브라질 국채에 투자를 했는데 헤아라 환율 때문에 걱정을 어마어마하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5.65 헤알 이렇게 됐으니까 그게 원래 전통적으로 4.2 헤알을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이번 국면 이전까지. 즉 작년도까지 4.2 헤알이 가장 높은 수준 정도였었습니다. 그거를 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이거 하면서 그냥 거의 이렇게 엄청난 환율 절하가 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브라질 국채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래도 브라질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외환보유고가 6,800억 달러 정도 되고요. 꽤 많네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브라질 같은 데도 3,500억 달러 이렇게 넘기 때문에 다른 조그만 이제 이머징 마켓 이런 데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서 좀 견딜 수 있는 힘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황이 좀 진정이 되면 헤아라도 조금은 좀 강세가 되는 그런 국면이 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러한 이머징 국가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강달러가 개선이 돼야 된다. 예. 그러니까 달러 약세가 돼야 이 이머징 국가들이 살아날 수 있는 어떤 숨통이 트이는데 예. 계속 강달러로 가니까 예. 그럼 이거는 좀 어떻게 좀 바뀔 가능성이 없나요? 계속 이렇게 강달러가 유지될까요? 이제 아마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거는 정점은 좀 지난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약해지는 형태로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다른 것보다도 상황이 너무 급변할 뿐만 아니라 어려웠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을 찾아서 갔던 거거든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안전한 곳을 찾아서 가겠다라고 하는 심리에다가 이게 이제 갑자기 경기나 이런 것들이 얼어붙다가 보니까 이게 혹시 위기의 상황이 발생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에 대한 기억도 같이 되살아났기 때문에 달러가 엄청나게 강세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때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이 됐지 않습니까? 네. 파산되고 난 다음에 이제 파산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정리를 하다 보니까
미국 국채가 한 200억 달러 정도가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남아 있지? 이 어려운 거였으면 이 국채를 해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아무튼 이게 메꿔서 뭐 이렇게 하려고 했을 텐데 했는데 이게 따져 보니까 워낙 급하게 돌아가면서 금융기관들이 서로를 못 믿다가 보니까 이게 뭐 미리 미처 처리할 시간이 없이 그냥 도산이 돼버린 형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억들이 있으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금도 필요 없고 뭐 다른 것도 필요 없고 일단 현금을 확보해야 돼. 이러면서 이제 달라들었기 때문에 달러가 엄청난 강세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결국 이제 그거는 코로나19가 진행이 되면서 경제가 진행이 되면서 사람들이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움직여가겠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해 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쭉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거 움직이는 거 보면 이제 코로나19가 더 엄청난 확산이 돼서 경제를 확 잡아버리지는 않을 거야.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보기에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들의 판단이. 그러면 이제 점차적으로 보게 되면 달러를 약세로서 이제 좀씩 갖고 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보면 이제는 달러의 강세도 피크기는 지난 거고요. 이제 조금씩 약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금값이 쭉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도 이게 좀 궁금한 게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특히 미국계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무제한 양적 완화라든가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전망을 보면은 달러는 갈수록 이제 약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대부분 전망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달러 이 원화로 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환차손이 그렇죠. 커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이러는 분들이 환만 봐서는 지금 이제 빨리 팔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환이 뭐 그래 지금 한 1230원 정도 되는데 뭐 1190원 돼서 한 40원 정도 마이너스가 나서 한 뭐 3% 마이너스가 났다고 생각을 해보자. 대신에 이게 주가가 올라가면 그거 충분히 커버되는 거야. 이제 이 생각을 갖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보면 뭐 지금 애플이나 이런 거 아마존 이거 하루에 4%씩 올라오고 그러는데 이건 뭐 환율에서 한 3% 터진다고 하더라도 하루만 되면 다 메꿀 수 있는데 그거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식이나 미국 주식이나 이런 걸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환은 부수적인 변수고 주가가 주변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놓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역전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증권회사들에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화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제가 봤을 때 다 거짓말입니다. 외국인들이 똑같이 우리나라 주식에 들어오는 거는 주가가 좋아질 것 같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죠. 환이라고 하는 거는 부수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들어올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들어온다 그러면 채권으로 들어가죠.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손실이 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고 그래서 아마 지금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그러시는 분들도 환바제 가지고는 뭐 못하는 건데 주가가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이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 우리 원유에 대해서 원유의 그 가격 폭락 이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이제 많은 개인들은 아까 센터장님 말씀은 이제 이게 낮은 가격대가 상당히 장기간 유지가 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셨는데 개인들은 이게 정말 한 6개월, 1년 후면 다시 코로나 이전의 어떤 4, 50불 이거를 오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막 투자를 하더라고요. ETF. 또 ETN이라는 게 또 나오고요. 전 사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ETN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유가 선물을 가지고 만든 상품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가 선물에서 유가가 어떻게 변동하느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상품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주식 시장에서 인버스 그다음에 레버리지 이런 거를 만드는 게 인버스 특히 이런 거 만드는 거가 이제 코덱스 선물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 거기에다 맞춰서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똑같이 이제 유가 ETN은 그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한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유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으니까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해서 유가 선물 이거 이제 배팅을 해가지고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주식 같은 경우 이거에 이제 투자한 많은 분들이 주식을 투자하다가 이거를 이제 하고 네. 이렇게 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유가 ETN도 그 주가 선물 상품 이거에 비춰서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게 문제가 이제 벌어진 건데, 유가 ETN이나 이런 것들은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이게 주식 시장에서 선물을 가지고 만든 물건처럼 많은 사람들이 참가해서 언제든지 비슷하게 자기의 기초 자산하고 비슷하게 가는 이런 이런 게 아닙니다. 유가 ETN은 별로 그렇게 거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래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전문 플레이어들이 하기 때문에 기초 자산에다 맞춰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전망 생각해서 여기에서 조금 더 올라갈 거니까 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거를 주식 상품, 선물 상품 같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프리미엄을 막 주면서 이거를 사기 시작을 한 거죠. 서로 막 사면서 가격을 올리는 그렇죠. 거군요. 근데 이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많아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프리미엄을 주면서 이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사게 된 겁니다. 경험이 좀 있다가 보면 이게 기초자산하고 너무 벌어졌어 이렇게 생각할 텐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어느 정도가 이게 적정한 이 기초자산에 비해서 가격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가격이 올라가면 계속해서 사버린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많이 벌어졌을 때는 기초자산에 비해서 현재 가격이 4배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 보통 괴리율이라고 나오던데 그게 지금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기초적인 자산, 유가의 선물, 이 가격하고 실제로 이거를 가지고 만든 상품의 가격이 4배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거 엄청 비싸진 거잖아요. 엄청나게 비싸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 때에 그거를 알고 사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은 그걸 모르고 사신 거죠. 그렇죠. 이게 주식 가격하고 비슷할 거다라고 해서 산 거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금융당국이나 증권회사에서 보니까 이건 진짜로 큰 문제가 나겠는데 해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워닝을 하면서 아예 거래를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스테이지가 거기까지 진행이 됐는데, 그 다음에 유가가 생각했던 대로 쭉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괴리율 4배로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엄청난 손실을 보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제 조금씩 손실을 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했던 것보다 가격이 올라가면 이익이 나고 이렇게 할 텐데, 이게 갑자기 거꾸로 가버리는 형태가 되니까, 4배의 괴리가 났던 거는 이건 정말 이건 감당을 할 수 없는 형태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가격이 이제 엄청나게 하락을 해버린 형태가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요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될 겁니다. 어차피 계속해서 롤오버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6월 달에서 7월 달로 옮겨주는 것처럼 그냥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빨리 일단 하면 이거는 계속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롤오버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5월물이 만기가 되면, 네. 그러니까 이제 만기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선물은 그 시점서부터 만기가 되는 시점서부터 그거는 현물로 돼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선물 계약이 해지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내가 선물을 계속 가지고 있겠다라고 하면 5월물을 팔고 6월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과거같이 이렇게 가격이 별로 그렇게 큰 변동이 없으면 5월물하고 6월물이 맨 마지막 날이 되게 되면 거의 가격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되죠. 그럼 5월물을 팔아가지고 6월물로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번에 이제 보는 것처럼 갑자기 막 가격이 요동을 치게 되면 5월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건 내가 팔아가지고 6월물로 옮겨가야 되는데, 이게 막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거를 팔지를 못하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팔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되면 나는 석유를 진짜 드럼통으로 받아야 되는 형태가 되니까. 현물로 인도해야 되는. 그러니까 난 그거는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내 물건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가격을 계속해서 낮춰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7달러 막 이렇게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6월물로 넘어가 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금 있게 된 거 이런 것들은 손실이 일부 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 해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가를 가지고 투자하고 이러는 거는 저유가의 상태가 돼버리게 되면 별로 그렇게 이제 재미가 나는 형태가 안 되는 거죠. 변동성도 그렇게 크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가에 투자하는 거, 유가 ETN에 투자하는 거, 이거는
이번에 한번 피크를 한번 지나고 한번 세게 학습 효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한동안은 굉장히 뜸해져 버리는 형태로서 갈 가능성이. 그러면 그 ETN하고 ETF는 저희가 많이 들었는데 예. 그럼 같은 거라고 그냥 봐야 되나요? ETN과 그러니까 ETF를? 성격 자체는 뭐 비슷합니다. 성격 자체는 비슷한데 하나는 상품을 갖고 만든 거고 또 하나는 주식을 갖고 만든 거고 이런 거에서 차이가 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 이거 내 이번에 사서 오를 때까지 장기 보유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아주 단순하게 하고 지금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네, 많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 번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예. 왜 장기 보유가 안 되는 건가요? 일단 보게 되면 선물을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선물에는 그 만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기가 있기 때문에 만기를 넘어서 또 그거 하려고 하면 이제 그게 이른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롤오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일정하게 비용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10번 비용을 한번 모은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전부 다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렇고 두 번째는 보면 이 선물 투자라고 하는 거는 자기 돈만을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레버리지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선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만큼 보면 위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진콜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10%를 넣고 그 다음에 90%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그 상품을 만들었는데 10%만큼 가격이 떨어지면 이거는 내 건 아예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에서는 이제 0이 되면서 끝나버리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렇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뭐 지금 낮은 상태니 가지고 한번 끝까지 가보자. 이러면 뭐 나중에 누가 알아 뭐 내년도에 한 $60 되면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선물 투자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위험이 있다라고 보셔야죠. 그럼 선물은 지금 예를 들어서 무슨 원유 ETN에다 제가 투자를 했을 때 그 선물의 어떤 기간은 예. 뭐 확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보통 어느 정도 기간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아, 매달인 건가요? 예, 예. 아, 그러니까 내가 1년을 버티겠다 그러면 12번의 롤오버를 해야 되는 12번의 거네요. 롤오버를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그 수수료만 해도 엄청나게 나가고 예. 그렇다는 얘기군요. 예.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전문가의 영역이네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새로운 상품, 네.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리스크가 들어가는 상품, 이런 것들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가 5년, 6년 이때 처음으로 그 선물 옵션이라고 하는 거를 도입을 했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2000년도, 2001년도, 99년도, 2000년도 이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선물 시장의 규모가 2위였어요. 미국이 1위고 우리가 2위였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그 선물 옵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선물이 그래도 조금 덜 위험하고, 옵션은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시간 가치도 있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고 나면 그냥 가격이 쭉 유지가 됐는데 내가 그대로 갖고 있게 되면 시간 가치가 없어져서 거의 이게 그 가치가 사라져버려요. 제로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렇게 되는 건데 거기에 나중에 되면 일반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뛰어들어가요. 미국 같은 데에서는요, 진짜 수학이 굉장히 뛰어나고 이러는 아주 소수의 진짜 이 큰 증권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뭐 JP 모간 네. 이런 데에 소수의 사람들만 그거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혀 무슨 옵션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달라들어가지고 막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하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주변에 이렇게 지인들을 보면은요, 주식 투자를 제대로 잘 못해요. 한 지 얼마 안 돼요, 주식 투자도. 근데 주식 투자로 손해를 좀 봤는데 누군가가 선물 옵션으로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다 해가지고 잠깐 했는데, 소액으로 해봤는데, 이렇게 벌리는 거네? 그러더니 목돈을 집어넣어가지고 단 2, 3개월 만에 싹 날리는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식시장 거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블루칩에 투자해서 돈을 못 벌면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주로 넘어오고 거기에서 손해를 보게 되면 선물로 가고
선물에서 손해를 보면 마지막 남은 돈을 다 모아서 옵션으로 가서 마지막 옵션에서 다 털어먹고 끝을 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면 이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렇게 갑니다.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옵션 이런 것들이 한번 굉장히 유행을 한번 되고 그러는 건 2001년도에 9.11 테러가 났잖아요. 네. 그때에 그 하루 동안에 옵션이 아주 그 원거리에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 70배가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언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좋은 뉴스거리가 겁니까? 되죠. 야, 이게 뭐 70배가 터졌다 뭐 이러니까.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이제 막 그 만기 되기 전 아니면 뭐 해가지고 이때 막 해가지고 막 합니다. 그러면서들 이제 얘기하는 것이 야, 1년 12번 패돌아가는 건데 그중에 한 번만 맞으면 돼.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게 옛날에 이제 많이 한 10년 전 뭐 이때 많이 그랬었는데 차차들 많이 해보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많이들 이제 빠지긴 했는데 이게 이번에 이제 원유 ETN 이런 게 나오면서 거기에 또 한 번 들어갔다가 이렇게 이제 된 거죠. 하여튼 우리가 그 투자가 아닌 약간 투기의 어떤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에 잘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요. 정통의 형태를 계속 가야만 됩니다. 그러면 물론 갑자기 앉은 자리에서 한 4-5배가 팍 터지고 이러는 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꾸준히는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막 하다 보면 잘못하면 이제 참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연간 한 6-7% 수익률 목표로 잡으면 된다. 그러면 네, 그렇죠. 그 복리 효과를 해가지고 충분히 돈 벌 수 있다. 나중에 네. 그런 얘기 하는데 근데 대다수의 이 개인 투자자들은 상한가 한번 터지면 30몇 %인데 그렇죠. 6-7% 이게 그게 짜증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렇게 위험한 쪽으로 가면서 그렇죠. 더 손해를 네. 보는. 그러니까 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할까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한 30몇 년 동안의 경험과 생각으로 그랬을 때는 일단 투자는 그렇게 하이 리스크를 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합니다. 왜냐하면 하이 리스크를 져서 손실을 어느 정도 보게 되면요. 그 다음서부터는 우선 보면 합리적인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든지 내가 원본을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쫓기면서 투자를 하게 했을 때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평정심에서 투자를 했을 때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의 절반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은 초읽기에 몰리면 몰릴수록 자꾸 무리한 수를 쓰려고 하죠. 네. 무리한 수를 쓰려고 하다 보면 점점 더 이상한 형태로서 얽혀버리는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면 증권회사 직원들은 그게 자기의 라이프, 그러니까 이제 생활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지만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자기의 생업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그렇게 리스크 쪽에 이렇게 하면 기분이 하루하루가 막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해버리는 형태. 잠을 못 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별로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냥 꾸준히 하시면 좋고요.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30년 전에 삼성전자를 사서 지금까지 그랬으면 100배가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무슨 주식이 좋아? 라고 얘기할 때 삼성전자가 좋습니다. 삼성전자 사세요라고 하면 거의 100명이면 99명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삼성전자는 나도 아니까 다른 종목 없어. 이 뭔가 얘기를 했어요. 모르는데 비법이 예. 있는 것 같은. 근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꼭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하여튼 조금 내가 어떤 투자를 통해서 손해를 좀 많이 봤다 하더라도 그거를 단시간 내에 복구하려는 어떤 계획으로 액션을 취하면 자꾸 수가 꼬인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 순간에서는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죠.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빨리 회복을 하고 싶어 하면 뻔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처음에는 개별적인 종목으로 막 들어갔다가 거기서도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선물로 한번 가서 한방 하자 이러면서 이제 하고 하는 건데 그게
기존에 정말 잔뼈가 굵은 선물 투자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내가 그 하는 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는다라고 봐야 되죠. 하여튼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는 그런 그 라이프 스타일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이렇게 정말 이종우 센터장님 모시고 여러 가지 부문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들어서 좀 뭔가 또 이 그 불안정스러운 경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지 이렇게 좀 하나의 길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